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인도산 쌀을 운반할 선박을 공개 수배한 사실을 최근 VOA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이후 북한이 인도의 한 경제단체에 쌀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이 홍수로 인한 북한 내 식량난을 이유로 들면서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에게 10,000톤에 달하는 쌀 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도의 민간단체 국제사업회의소 ICIB의 자체 트위터입니다. ICIB는 29일 트위터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 측 인물로 보이는 2명과 인도 측 인사들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ICIB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대사관 관계자의 직함을 상무관으로 안내했습니다. VOA는 이 내용을 근거로 ICIB가 최근 인도에서 북한으로 쌀 10,000톤을 보내기 위해 선박 수배 공고문을 낸 기관인지 문의했고 하루 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도 국제사업회의소 ICIB의 만프리트 싱 소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으며 이는 홍수로 농작물 대부분이 파괴된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싱 소장은 이어 해당 선박 수배 공고문이나 인도 회사가 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뉴스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VOA가 언급한 쌀의 양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ICIB는 북한 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쌀 지원 요청을 받았으며 북한이 요구한 쌀은 최근 북한으로 운송하려고 하는 10,000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앞서 VOA는 최근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선박 수배 안내문, 즉 화주가 선박을 찾기 위해 낸 공고문을 입수해 북한으로 쌀 10,000톤 운송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화주는 인도 동부 비샤카 파트남 항에서 북한 남포로 쌀 10,000톤을 운송할 선박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쌀은 50kg 포대 단위로 운송되며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선적할 계획입니다. 쌀 10,000톤이 50kg씩 분산될 경우 선박을 통해 운송될 쌀 포대의 수는 약 20만 개에 달합니다. 북한이 적지 않은 양의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몇 개월 동안 부각돼 온 식량난에 따른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피해가 아마 상당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내린 비 피해로 6대급 아마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평양 대동강 중하류하고 청천강 중하류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쪽이 이제 북한의 한마디로 말하면 곡창지대거든요.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미화 515만 5,500달러어치 약 10,000톤의 정미를 수입한 것으로 중국 해관총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쌀 수입은 지난 2019년 10월 중국으로부터 779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한 이래 월별 수입액으로는 2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데 북한의 식량난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유엔 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30일 VOA에 최근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행정건물 주변 도로를 홍수에 대비해 재정비하는 등 장기적 사용을 위해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홍수 피해를 입은 정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3번 갱도는 핵실험 준비가 끝난 상태로 보이지만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진 4번 갱도는 완공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면서 북한은 10에서 20킬로톤 규모의 소형 핵무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3번 갱도 이상의 큰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셰릴 로퍼 전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연구원 역시 북한의 핵실험은 지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널 내부 상태만 안정되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최근 촬영된 풍계리 위성사진을 통해 홍수 피해로 실험장의 복구가 느리지만 3번 갱도는 이미 핵실험이 가능한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운용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 대사가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한 것으로 중국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면서 한국 정부의 사드 운영 정상화 움직임을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실험이 미국의 추가 행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한 중국의 거듭된 비판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불평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질문에 사드는 한국 국민과 기반시설, 한국군과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충분히 입증된 방어체계이며 특히 북한과 한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 경로를 향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외교와 협상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사드 운영 정상화의 첫 단추로 여겨졌던 일반 환경 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주한미군의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배치된 한국군과 미군 병력의 생활 여건을 향상해 정상적이고 원활한 사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BOA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중국은 사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중국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주권 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을 비판하기보다 군사동맹인 북한에 비핵화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드 산불은 법률이나 조약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에서 근무했던 전직군과 외교 고위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I addressed this a number of weeks ago, but we believe that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designed to counter DPRK weapons programs. 한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29일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하느냐는 BOA의 서면 질문에 우리는 앞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런 실험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이 추가 행동에 나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에서 추진 중인 사이버 범죄 협약의 미국 측 협상 대표가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 추적을 위한 협약 내 사법 수단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보라 메카시 유엔 사이버 범죄 협약 미국 수석 협상 대표는 30일 뉴욕 외신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의료 시설 등 주요 사회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해 유엔에서 추진 중인 사이버 범죄 협약 협상을 통해 수단을 마련하고 싶다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주요 부문을 공격하는 주체를 더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더 빠르고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 공동체 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자메이카의 안드레아 마틴 수아비 사이버 범죄 디지털 포렌식 국장도 북한에 잇단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범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사이버 범죄 협약 회원국들이 사이버 관련 법안을 위반할 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도록 권고했다면서 범죄의 규모와 영향에 상응하는 형벌의 척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취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수사당국이 탈중앙화 금융체계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29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점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파이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BI는 특히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사이버 범죄자들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13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약 97%가 탈중앙화 금융체계 디파이 플랫폼을 활용한 탈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주의보에서 특정 행위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가상화폐 전체 피해 금액이 19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북한 관련 해킹 조직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약 10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인 30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실을 제공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소재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시 포카렐 서울 UN 인권사무소장 대행도 이날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청년활동가 북한 강제실종 캠페인 행사를 통해 피해자 가족이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면서 북한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생사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한 청년활동가 17명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2달 동안 북한 내 강제실종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다룬 단편 소설을 제작해 배포하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모금 캠페인을 펼쳤으며 한국 정부가 납북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이나 국가를 자임하는 조직, 개인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의 일환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